자, 문제풀이 시작해 보겠습니다. 1번, 2번 같은 경우는 잘 암기해서 풀어주면 된다 했고 3번부터 볼 건데 뭐 클립이 자석에 붙어 있대. 자석에 붙어 있는 거는 A가 S극, B가 N극을 띠고 있기 때문에 잘 붙어 있는 거겠지. 그럼 B는 N극이다. 맞는 얘기고, 니은이 약간 문제라 했었는데 클립은 강자성체일 수도 있고 상자성체일 수도 있어. 둘 다 클립이 자석에 붙어 있을 수 있잖아. 강자성체든 상자성체든 상관이 없어. 이거 두 개를 뭐 구분할 수 있는 다른 조건도 딱히 없기 때문에 둘 다 될 수 있기 때문에 니은은 세모치고 넘어가면 되고, 디귿 클립은 자화되어 있다. 자화되어 있다는 거는 자석의 성질이 찐다는 건데, 자석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건데, 뭐 클립 보면 N극, S극을 띠고 있으니까 자석이 이렇게 붙어 있을 수 있겠지. 그러니까 디귿은 맞는 얘기다. 자화되어 있다. 그럼 보기를 보면 기역 디귿은 없고 기니기밖에 없으니까 답은 5번이 맞겠네. 그 다음 4번, 저마듐이라는 순수 반도체에 13족 혹은 15족 원소를 도핑하면은 P형 반도체 또는 13족 원소를 도핑하면 P형 반도체, 15족 원소를 도핑하면 N형 반도체가 나온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 지금 이 그림을 보니까 전자가 하나 남아도네? 전자가 남아 돈다는 얘기는 얘가 N형 반도체라는 얘기겠네. 그럼 N형 반도체가 되려면 15족 원소 15족 원소는 셋 중 디귿밖에 없네. 답은 디귿. 자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고르시오. 물질의 자성은 세 가지가 있죠. 강, 상, 반. 강자성체하고 상자성체는 외부 자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정렬이 되고, 반자성체는 반대 방향으로 정렬이 된다 그랬지. 그리고 강자성체는 한번 자화되면은 그 자화된 상태를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자화된 상태를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저장 매체로 사용될 수 있다. 대표적으로 하드디스크. 그러면 기억은 맞는 얘기일 거고, 기억은 맞는 얘기고, 상자성체는 외부 자기장을 제거하면 자화 상태가 바로 사라지죠. 이거는 강자성체에 해당되는 얘기니까 니은은 틀린 얘기고, 반자성체는 반대 방향으로 자화된다. 맞는 얘기겠지. 기억, 디귿. 자, 고체 종류 우리 세 가지 있다 배웠는데, 도체, 부도체, 반도체. 여기서 도체의 특징은 이 전자가 차 있는 가장 바깥쪽들이 우리가 이 원자가띠하고 전도띠가 붙어 있으면은 도체야. 원자가띠하고 전도띠가 붙어 있으면 도체고, 떨어져 있으면 부도체 혹은 반도체라 부른다 그랬는데, 이게 많이 떨어져 있으면은 부도체, 조금 떨어져 있으면은 반도체, 그렇게 구별을 한다 했고, 이거는 뭐 이게 멀리 떨어져 있는지 좁게 떨어져 있는지 뭐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뭐 따로 부도체하고 반도체를 구분할 수 있는 뭐 다른 조건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일단 도체는 아니다, 부도체, 반도체 둘 중 하나다, 이렇게 짚고 문제를 풀면 되는 거고. 그럼 봅시다. A 영역에 있는 전자가 전도띠로 이렇게 올라가면은 B 영역에 양공이 생긴다. 자, 여기서 양공이라는 거는 그냥 빈 공간이야. 빈 공간인데, 정확히는 전자가 떠나고 남은 빈 공간, 전자가 있어야 되는데 없는 빈 공간, 이 양공이라 그랬는데, 그러면 A에 있던 전자가 전도띠로 전이하면은 A의 빈 공간이 남겠지? B의 빈 공간이 생기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A 영역의 전자가 전도띠로 전이하면은 A 영역에 양공이 생길 테니까 기억은 틀린 얘기고, B 영역에는 상온의 자유전자들이 많다. 자, B 영역이 전자들로 가득 차 있는 건 맞거든. 전자들로 차 있는 건 맞아. A와 B는 전자가 모두 채워진 에너지띠, 즉 전자가 모두 채워진 에너지띠라 했으니까 B 영역에 전자가 차 있는 거는 맞는데,
이 전자하고 자유전자는 다르다 했지? 전자라 해서 모조리 자유로운 전자는 아니야. 특히 이 B 영역에 있는 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 전자들로 좀 꽉 차 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이동하기가 어려워. 자유롭게 움직이려면 이 전도띠로 전이해서 전도띠로 전이를 해야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자유전자가 되는 거고, B 영역에 있는 전자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어. 그렇기 때문에 자유전자가 아니다. 자유전자가 많지 않다. A, B 사이의 에너지 영역에 전자가 존재할 수 없겠죠. 여기엔 존재할 수가 없다. 답은 디귿. 자, 저항값의 B 구하래. 저항값 어떻게 구하지? 저항값 R은 B저항 곱하기 단면적분의 길인데, 얘네 둘은 같은 재질이라 했으니까 B저항은 똑같을 거고 얘는 똑같을 거고 길이하고 단면적이 다를 거야. 그러면 A의 저항 구해보자. B저항은 둘 다 로우라 두고 구해보면은 A의 저항은 로 곱하기 단면적이죠. 이 지름이 아니라, 이 A는 지름이 아니라 단면적이야. 그러니까 단면적을 구해보면, 그러니까 이 면의 면적을 구해보면은 2분의 1 D 제곱 파이 되겠지. 반지름이 2분의 1 D니까. 그 다음 길이는 2L. B의 저항은 로 곱하기 D 제곱 파이분의 3L. 이 두 개의 B는 8대 3 나오겠네. 답은 1번. 자, 전기력 문제 풀 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 첫 번째, 부호 결정. 두 번째, 각 전하의 전하량의 크기 결정. 전하량 크기 결정. 자, 같은 간격으로 고정시켰대. 같은 간격으로 고정시켰고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0이 됐대. 그 다음 나에서는 C를 이렇게 가까이, B 쪽으로 가까이 옮겼더니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0이 됐대. 그럼 부호부터 결정해보자고. 일단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0이 되려면 B와 C의 부호는 반대여야 돼. 그 다음 나에서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0이 되려면 A와 C의 부호는 같아야 돼. 그러면 A와 C의 부호가 같아야 되니까 C는 플러스 B는 C랑 반대니까 마이너스가 되겠네. 그럼 부호 다 결정했고 세기를 결정해야 되는데, 전하량의 크기를 결정해야 되는데, 가에서 먼저 보면은 B가 A에 가하는 힘하고 C가 A에 가하는 힘하고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니까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0이 됐을 거 아니야. 그런데 C가 더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B하고 똑같은 힘을 A에 가한다는 거는 C의 전하량이 B의 전하량보다 더 크다는 얘기지. 맞죠? 그 다음 얘도 보면은 A가 C보다 B로부터 더 멀리 떨어져 있는데 똑같은 크기의 전기력을 가했기 때문에 A가 B에 가는 전기력하고 C가 B에 가는 전기력하고 똑같기 때문에 전기력이 0이 됐을 거 아니야? 그러면 더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A가 더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크기의 전기력을 가했다는 거는 A의 전하량이 C의 전하량보다 더 크다는 얘기겠네. 그럼 두 개 종합하면은 A, C, B 순으로 전하량이 크겠네. 그 다음 에너지 전이가 이렇게 일어난대. A, B, C 세 가지가 이렇게 주어졌는데 옳은 것을 고르시오. E2-E1 구하래. 그러면 E2-E1은 이만큼의 에너지 차이잖아. 이만큼의 에너지 차이를 구하려면은 B에서의 에너지에서 A에서 에너지 빼면 되겠네. 이만큼의 에너지에서 이만큼의 에너지 빼면 되겠네. 그럼 이만큼의 에너지는 얼마지? 빛에너지 공식 떠올리면 되겠지. 빛에너지는 HF 또는 람다분의 HC. 그럼 이만큼의 에너지는 HFP. 이만큼은 HFA. 그럼 이만큼은 HFP 마이너스 HFA. 그럼 기억은 맞네. 파장은 B가 A보다 크다. 일단 에너지부터 비교를 해보면 에너지는 B가
A보다 더 크죠. 에너지가 더 크니까 파장은 더 짧겠네. 파장은 B가 A보다 짧다. FB는 자외선 영역에 속하는 진동수다. 지금 FB는 지금 어디로 떨어지고 있는 거죠? 그걸 알려면 이걸 봐야겠죠. FA는 가시광선에 속하는 진동수다. 자, 가시광선 영역에 속하는 빛을 방출하려면 N은 2로 떨어져야겠지? A는 2로 떨어지는 얘겠지? 그러면 얘는 N은 2, 얘는 N은 1. 그럼 B는 1로 떨어지는 얘니까 N은 1로 떨어지는 얘니까 라이먼 계열. 즉 자외선을 방출하는 얘겠네. 자외선을 방출하는 전이겠네. 그럼 디귿은 맞다. 아니죠? 자외선이 아니라 적외선이 아니 자외선이 맞죠? 자외선이 맞죠? 자외선이 맞으니까 답은 기억 디귿. 반도체 원자가띠와 전도띠 사이에서 전자가 전이하는 과정을 나타내는 것이다. 나에서는 광자가 방출된다. 전이하면서 에너지를 광자의 형태로 방출하는 거겠지. 그렇게 보면 되고, 가에서 전자를 에너지를 흡수한다. 위로 올라가려면 에너지를 흡수해야 올라갈 수 있겠지. 기억은 맞고, 가에서 원자과 띠에 있는 전자 에너지는 모두 똑같다. 이거 아니라 했죠. 왜냐? 원자과 띠는 무수히 많은 이제 그 에너지 준위의 집합이라 했기 때문에 서로 다른 에너지 준위의 집합이라 그렇기 때문에 원자과 띠 안에서도 에너지 준위는 위로 갈수록 높아진다. 달라진다. 즉 모두 같지 않다. 그래서 나에서 이제로가 클수록 광자의 진동수가 작다. 이제로가 크면 방출하는 광자의 에너지가 크겠지? 그런데 에너지가 크면 어떻게 된다? 비에너지가 크면은 진동수는 커지고 파장은 짧아진다. 그렇기 때문에 니간격이 크면 에너지 커지고 진동수도 커진다. 그러니까 디귿은 틀린 거고 답 기억. 발광 다이오드 ABC 순방향 또는 역방향으로 연결되어 있대. PN 또는 NP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겠지. 빛이 합쳐진 색을 나타낸 것이다. 표는 혼합에 의한 색은 이렇게 되고, 그럼 자홍색이 이렇게 방출했다는 얘기는, 자홍색이 나타났다는 얘기는 빨간색하고 파란색 다이오드가 켜졌다는 얘기인데, 맨 처음에 빛의 3원색 중 하나를 내는 다이오드라 했으니까 이 세 다이오드는 빨, 파, 초 셋 중 하나를 이제 낸다는 얘기일 텐데, A, B하고 A랑 B를 받았을 때는 빨간색 다이오드하고 파란색 다이오드가 켜졌다는 얘기겠네. 그 다음 BC를 달았을 때는 파란색 다이오드만 켜졌다는 얘기겠네. 그러면 A, B를 달았을 때는 빨파, BC를 달았을 때는 파랑. 그럼 B가 파란색 다이오드하고 연결된 얘겠네. 그쵸? 그럼 B에 연결된 애가 파란색 다이오드는 얘기일 거고, 그러면 그렇게 A는 빨간색, C는 초록색이 되겠네. 그리고 B랑 C를 이렇게 스위치를 닫아서 이렇게 연결을 시켰는데, 스위치를 닫았다는 건 연결해서 전류가 흐를 수 있게 했다는 얘기일 텐데, B랑 C를 닫았을 때 B에만 빛이 들어와가지고 빛이 관측됐다는 거는 여기에는 전류가 안 흘렀다는 얘기겠지? 만약에 전류가 흘렀다면 파란색, 초록색이 합쳐져가지고 청록색이 나왔을 텐데, 파란색만 나온 걸 보아하니 C 쪽으로는 전류가 안 흘렀다는 얘기일 테니까 C 쪽은 지금 얘는 지금 역방향으로 연결이 돼 있다는 거겠네. 맞죠? 구체적으로 해보자면 NP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겠네.
원래는 플러스 쪽에 P, 마이너스 쪽에 N이 연결돼야 전류가 잘 흐를 수가 있는데 C는 그 반대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전류가 잘 안 흘렀다. 그래서 안 켜졌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거고, 나머지는 전류가 잘 흘러가지고 빛이 방출됐으니까 A랑 B는 순방향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겠네. 그럼 문제 봅시다. 띠틈이 가장 큰 다이오드는 B다. 자, 발광 다이오드 같은 경우는 빛을 방출하는 원리가 띠틈 사이를 이렇게 내려오면서 발광 다이오드의 구조가 바로 이런 건데, 전자가 T 간격이랑 T틈이랑 똑같은 말이야. 전자가 T 간격을 가로질러서 내려오면서 빛을 방출하는 게 발광 다이오드의 원리거든. 그럼 T틈이 클수록 더 에너지가 높은 빛을 방출할 수 있겠네. 즉 진동수가 큰 빛을 방출할 수 있다는 얘기고, 파장이 짧은 빛을 방출할 수 있다는 얘기겠네. 그럼 보면은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 중에 가장 에너지가 큰 빛은 파란색이죠. 왜냐면 빨주노초 파남보로 갈수록 에너지가 커지니까 파란색이 가장 에너지가 큰 빛일 텐데, 파란색의 에너지가 가장 크다는 거는 파란색 발광 다이오드의 띠틈이 가장 크다는 얘기겠지. 그럼 띠틈이 가장 큰 다이오드는 B다. 이건 맞는 얘기고, 스위치 C만을 연결했을 때 C만 연결하면 C는 지금 역방향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전류가 안 흐르죠. C만 연결하면 전류가 안 흐르니까, 어뢰는 전류가 안 흐르니까 전압도 안 걸리겠죠. 왜냐면 V는 IR인데 전류가 안 흘러서 0이면 걸리는 전압도 0이겠지. 얘는 틀렸다. 그 다음, 어뢰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AB를 닫았을 때와 ABC 모두 닫았을 때가 같다. AB 닫았을 때, ABC 모두 닫았을 때 C만 차이가 있는 거잖아. C를 열고 닫느냐에 따라서 전압이 달라지냐, 어뢰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달라지냐 이건데, C에는 어차피 전류가 안 흐르기 때문에 열든 닫든 상관이 없이 여기는 어차피 전류가 안 흐르고, 열든 닫든 상관없이 전체 회로에 영향을 못 끼치기 때문에 어차피 안 흘러서 전류가 열든 닫든 어뢰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변함이 없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네. 됐죠? 닫았을 때가 같다. 그래서 기억 되으시겠네. 발광 다이오드를 전원 장치에 연결했을 때 빨간색 빛이 나온대. 그러면 빛이 방출된다는 거는 순방향 전압이 연결됐다는 거고, 순방향 전압이 걸려서 전류가 잘 흐른다는 거고, 그 말은 P형 쪽에 플러스, N형 쪽에 마이너스를 걸어줬다는 얘기겠네. 그럼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르니까 전류는 이렇게 흘렀겠네. 그럼 봅시다. A는 플러스극, 그러니까 기억은 틀렸고, 저항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르니까 가의 방향이 아니라 가의 반대 방향이겠네. 틀렸고, P형 반도체의 양공은 가까운 쪽으로 이동한다. 순방향 전압이 걸리면 P형 반도체의 양공하고 N형 반도체의 전자는 접합면 쪽으로 이동한다 그랬죠. 반대로 역방향 전압이 걸리면 P형 반도체의 양공하고 N형 반도체의 전자는 접합면으로부터 멀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디귿은 맞는 얘기겠네. PQ, 전구 PQ, 전구는 저항과 똑같다 그랬죠. 저항과 같은 역할을 한다. 전기 소자 XY를 이용해서 구성을 했는데, X랑 Y는 저항과 다이오드 중 하나다. 여기서 중요한 차이점은 저항은 방향이 상관없이 전류가 잘 흐른다. 다이오드는 한쪽 방향으로만 전류가 흐른다. 스위치를 A에 연결하고 B에 연결하는데, A 연결했을 때랑 B 연결했을 때 차이는 흐르는 전류의 방향 차이겠지. 지금 전지가 연결된 방향이 지금 반대니까. A에 연결했을 때랑 B에 연결했을 때랑 전류의 방향이 반대일 텐데, A 연결했을 때랑 B 연결했을 때랑 Q는 둘 다 전류가 흘러. A 연결해도 흐르고 B에 연결해도 흐르는데,
P는 A에 연결했을 때만 흐르고 B에 연결했을 때 안 흐르네. 이걸 보아하니 Q는 전류의 방향 상관없이 전류가 잘 흐르고 P는 전류의 방향에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겠네. 어떨 땐 흐르고 어떨 땐 안 흐른다는 얘기니까. 그럼 P가 다이오드고 P에 연결된 X가 다이오드고 Y가 저항이겠네. 정확히는 가변 저항인데 가변 저항은 저항의 크기를 변화시킬 수 있는 저항이 가변 저항이라고 했어. 어쨌든 얘도 저항의 한 종류니까 저항이다. 이렇게 쓸 수 있을 거고. 그럼 봅시다. X는 다이오드다. 맞다. 스위치를 A에 연결한 경우 Y에 걸리는 전압이 클수록 Q의 밝기는 흐리다. A에 연결한 경우 Y에 걸리는 전압이 클수록 Q의 밝기는 흐리다. 이거는 한번 얘기를 했죠. 전기 회로에서 한 바퀴 돌면서 이 V라는 전압이 모두 소모가 돼야 되는데 그 말은 이 두 개의 저항에서 V라는 전압이 소모가 돼야 된다는 얘기고, 그럼 이 저항에 걸리는 전압이 커지면 필연적으로 이 Q에 걸리는 전압은 작아질 수밖에 없겠네. 왜냐면 둘이 합해서 V라는 전압을 모두 소모해야 되니까 한 바퀴 돌면서. 그러면 Y에 걸리는 전압이 클수록 Q에 걸리는 전압은 감소하고, 그럼 Q의 밝기는 뭐하고 연관이 있냐면 소모 전력하고 연관이 있다 그랬어. 전구의 밝기는 소모 전력하고 연관이 있는데 소모 전력 어떻게 구한다 했지? VI 또는 I 제곱 얼 또는 얼분의 V 제곱. Q의 저항은 변하지 않죠? Q의 저항은 그대로고 저항 얼은 그대로고 전압만 감소했어. 저항 얼은 그대로고 전압만 감소하면은 소비 전력 감소하니까 밝기도 감소하겠죠? 니은 맞는 얘기다. 그 다음 스위치를 B에 연결하면 다이오드에 역방향 전압이 걸린다. B에 연결하면은 P가 안 켜지는 걸 보아하니 다이오드는 역방향 전압이 걸린 거겠지? 스위치를 B에 연결하면은 역방향이 전압이 걸려서 전류가 안 흘러서 P가 켜지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겠네. 답은 기니디. 그럼 X는 A일 때 전류가 흐르고 B일 때는 안 흘렀으니까 이 P 쪽으로는, 그러면 A일 때 순방향 전압이 걸렸다는 거니까 플러스 쪽에 P, 마이너스 쪽에 N 해서 이렇게 연결이 돼 있었겠네. 이것까지 해석할 수 있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 A, B를 전원 장치에 연결했대. B의 단면적은 A의 3배다. 나는 S를 A 또는 B에 연결했을 때 전류를 전원 장치의 전압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그럼 이걸 통해서 A와 B의 전압을 구할 수 있는데, 그럼 S를 A에 연결했을 때 전압은 V, 전류는 EI니까 A의 전압 얼 A는 V는 I 어디니까 A의 저항 얼 A는 EI분의 V 하면 되겠네. 저항은 V는 I 얼이니까 저항은 전류분의 V인데 전류가 EI고 전압이 V니까 A의 저항은 EI분의 V일 거고, 마찬가지로 B의 저항은 전류 I, 전압 V니까 I분의 V가 되겠네. 그러면 지금 비저항을 구하라 했으니까 단면적도 알려줬고 비저항 구하라 했으니까 저항 구하는 공식 이용해서 한번 풀어보면 되겠네. 두 개, A의 저항을 로우 A라 둘게요. 그럼 A의 저항은 로우 A 곱하기 A의 단면적을 A라 두고 B의 단면적을 3A라 두면은 A의 저항은 A분의 길이는 똑같다 했죠? 길이는 똑같다 했으니까 L로 두면은 A의 저항은 로우 A 곱하기 A분의 L, B의 저항은 로우 B 곱하기 3A분의 L. 그럼 두 개를 나눠버릴까? 나눠버리면은 2분의 1은 로우 B분의 로우 A 곱하기
3. 그러면 로우 B는 6분의 1 로우 A가 되겠네. 아니죠. 6분의 1 로우 B는 로우 A 이렇게 되겠네. 맞죠? 그럼 B의 비저항은 A의 비저항의 몇 배? B의 비저항은 A의 비저항의 6배가 되겠네. 답은 5번. 도선이 이렇게 고정되어 있대. A점의 자기장의 세기는 B제로이고 C점의 자기장은 0이다. 그럼 C점을 한번 볼게. C점을 보면은 P가 C에 만드는 자기장의 세기는 들어가는 방향으로 K 곱하기 3기분의 I겠지? 그럼 C에서의 자기장이 0이 되려면 Q가 C에 만드는 자기장의 세기는 나오는 방향으로 K 곱하기 3D분의 I가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럼 Q가 C에 나오는 방향의 자기장을 만들려면 전류의 방향은 아래 방향이어야 될 거고, 그 다음 Q가 C에 만드는 자기장의 세기는 Q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를 IQ라면 Q가 C에 만드는 자기장의 세기는 K 곱하기 D분의 IQ일 텐데 그게 얼마여야 돼? K 곱하기 3D분의 I가 돼야 돼. 그러면 IQ죠, IQ. 그럼 IQ는 얼마? 3분의 1 I가 되겠네. 그러면 Q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아래 방향으로 3분의 1 I가 되겠네. 그 다음 A점에 만들어지는 자기장의 세기는 B제로라 했으니까 이거를 K하고 D, I의 관계식으로 표현해보면 A의 P가 만드는 자기장의 세기는 나오는 방향으로 K 곱하기 D분의 I가 될 거고, A의 Q가 만드는 자기장의 세기는 들어가는 방향으로 K 곱하기 3분의 1 I가 되니까 K 곱하기 9D분의 I가 되겠네. 그럼 두 개 합치면은 나오는 방향으로 K 곱하기 9D분의 8I가 될 거고, 이게 얼마네? B제로래. 자, 그럼 B점에서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를 골라봅시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K 곱하기 D분의 I 꼴로 표현을 해보면 P가 B에 만드는 자기장의 세기는 들어가는 방향으로 K 곱하기 D분의 I, Q가 만드는 자기장의 세기는 들어가는 방향으로 K 곱하기 D분의 3분의 1 I, 두 개 더하면 방향은 들어가는 방향. 몇 B제로지? 두 개 비교해보면 2분의 3B제로 나오는 거 아니야? 맞죠? 2분의 3B제로. 여기다가 2분의 3 곱하면 이거 나오죠? 맞지? 3분의 4B제로. 2분의 3B제로가 맞다. 내가 수업 때 이거 2번이라 했나? 2번이라 했던 것 같기도 한데 이거 3번이에요. 3번이 맞습니다. 뭐 2번이라 했는지 3번이라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3번이 맞네요. 네, 3번이라 하면 되고. 자, 16번. 회전하고 있대. 각도는 세타. 고정된 점이다. 각도가 45도인 순간 유도되는 전류의 방향이 플러스이다. 자, 이거는 구간별로 나눠서 우리가 한번 파악을 해봐야 된다 그랬지? 0도하고 90도 사이, 90도하고 180도 사이, 180도하고 270도 사이, 270도하고 360도 사이.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전자기 유도의 한 예시 중에 하나인데, 전자기 유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표시되어 있지? 첫 번째 방향, 두 번째 세기인데, 여기서는 세기를 굳이 물어보고 있지 않으니까 세기는 생각해도 돼. 방향을 구하는 게 핵심인데, 방향은 렌츠의 법칙, 즉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전류가 유도가 된다. 기전력이 유도가 된다. 이걸 핵심적으로 해서 문제를 풀 건데, 그럼 0도하고 90도 사이 봅시다. 바로 이럴 때죠, 지금. 이 모습. 이때가 0도하고 90도, 세타가 0하고 90도 사이일 때 모습인데, 이때 보면은 얘가 지금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회전하고 있으니까, 이때 보면은 이 도선을 통과하는 자기력선의 수가 어떻게 돼? 점점 오른쪽 방향 자기력선의 수가 증가하니까, 이걸 방해하기 위해서 왼쪽 방향 자기장을 만들려 하겠지. 왼쪽 방향 자기장을 만들려면 A, B, C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가겠네. 그리고 이때 흐르는 전류의 방향이 플러스네. 이게 플러스네. 그 다음 90도에서 180도 사이일 때 보면은, 이거 그림으로 그려보면은 이렇게 돼 있겠네. 여기는 B, 여기는 C, 여기는 A, 이렇게 되어 있을 텐데, 이때도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고 있다는 걸 고려해서 보면은, 이때는 이 도선을 통과하는 오른쪽 방향 자기력선의 수가 점점 감소하겠네. 점점 감소할 테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오른쪽 방향 자기장을 만들겠죠. 감소하는 걸 막기 위해서 오른쪽 방향 자기장을 만들어 야겠지. 오른쪽 방향 자기장을 만들려면 C, B, A 순으로 전류가 흘러낼 거고, 그럼 이거는 마이너스 이렇게 볼 수 있겠네. 그 다음 180도에서 270도 사이일 때는 얘가 이렇게 돌아가지고 B가 A 위치에 있을 때를 얘기하는 거겠지. 이때가 270도일 때를 볼 수 있겠지. B가 이렇게 돌아가지고 세타가 180도하고 270도 사이에 있다는 얘기는 B가 이렇게 돌아가지고 A 위치에 갔을 때는 얘기하는 거겠지. 그림을 새로 그리는 대신 뭐 이거 근데 그냥 이거 위치만 바꿔가지고 한번 풀어볼게요. B, A, C 이렇게 됐겠네. 맞죠? 그럼 이때도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가고 있으니까 오른쪽 방향 자기장이 통과하는 오른쪽 방향 자기력선의 수가 점점 증가하게 되겠네. 이 도선을 통과하는 오른쪽 방향 자기력선의 수가 점점 증가하겠네. 그걸 막아야 돼. 그럼 왼쪽 방향 자기장을 만들어야 될 거고, 왼쪽 방향 자기장 만들려면 CBA로 전류가 흘러가겠네. 이때도 방향은 마이너스 이렇게 둘 수 있겠지. ABC를 플러스로 뒀으니까 CBA는 당연히 마이너스가 될 거고. 그 다음 270도에서 360도 사이일 때 뭐 대충 이런 모양이 되겠지. 이때는 또 A는 이렇게 있을 거고, B는 이렇게, C는 이렇게 있을 거고. 그럼 이때도 반시계 방향이 이렇게 돌고 있으니까 오른쪽 방향 자기력선의 수가, 이 도선을 통과하는 오른쪽 방향 자기력선의 수가 점점 감소하겠죠. 그걸 막아야 되니까 오른쪽 방향 자기장을 만들려 할 거고, 그걸 만들려면 전류가 어떻게 올라야 돼? A, B, C 이렇게 흘러가겠죠. 그치? 맞나요? B, C, A. 이렇게 되겠죠? 잠시만요. 이거 맞나? 한 번만 더 볼게요. B, C, A. 180도하고 270도 사이일 때 B가 여기 있을 거고, A, C 이렇게 있을 거고. (270도에서 360도) 사이일 때는 뭐 이렇게 있겠네. 이렇게 있을 거고, 이때는 얘가 B가 이렇게 와가지고 B, A, C 이렇게 돼 있겠네. 맞죠? B, A, C. 잠시만요. 이거 B, A, C. B, A, C 이렇게 돼 있겠지. 맞죠? 그러면 이때는
270도하고 360도 사이일 때는 자기장이 오른쪽 방향 자기장이 늘어나는 걸 막아야 되니까 점점 늘어나는 걸 아니죠 줄어드는 걸 막아야 되니까 오른쪽 방향 자기장이 줄어드는 걸 막아야 되니까 오른쪽 방향 자기장이 만들려 할 거고 오른쪽 방향 자기장이 만들려면 A, B, C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야겠네. 그러니까 이건 맞는 거고 이렇게 정리가 될 거고 플러스인 경우는 골라 보자면 0도하고 90도 사이일 때 270도하고 360도 사이일 때 그럼 답은 D급밖에 없네. 답은 됐죠? 이것도 봅시다. 자 이거는 지난번에 어떻게 설명을 드렸냐면 나침반은 자기장의 방향대로 배열이 된다 그랬어. 나침반이 북쪽을 가리키고 있는 이유는 북쪽 방향에 지구 자기장이 있기 때문이라 그랬고 지금 여기서 왼쪽으로 이렇게 돌아간 이유는 북쪽 방향의 지구 자기장 플러스 왼쪽 방향의 자기장이 더해져가지고 대각선 방향의 자기장이 만들어졌고 이쪽 방향의 자기장이 이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자기장 방향대로 나침반이 배열이 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러면 왼쪽 방향의 자기장이 더 커지면 커질수록 더 많이 돌아가겠지? 이걸 바탕으로 생각을 해보면 돌아간 각을 크게 하려면 이 도선이 만드는 왼쪽 방향의 자기장의 크기를 더 크게 하면 할수록 더 많이 돌아가겠네. 도선이 만드는 자기장의 세기를 세게 하면 할수록 더 많이 돌아가겠네. 그럼 도선이 만드는 자기장 K 곱하기 얼분의 I의 크기를 크게 하려면 어를 줄이거나 I를 늘리거나 둘 중 하나가 돼야겠네. 그러면 I를 늘리려면 저항계의 저항값을 작게 하면 전류가 더 많이 흐르겠죠? 왜냐면 V는 I 어리니까 저항을 작게 하면 전류는 더 많이 흐를 거 아니야. 저항값을 작게 한다. 그래서 전류를 늘리면 왼쪽 방향 자기장이 늘어나가지고 더 많이 돌아간다. 그 다음 A, B와 나침반 사이의 거리를 작게 해야죠. 작게 해야 자기장이 커져서 더 많이 돌아갈 거 아니야. 크게 하면은 덜 돌아가겠죠. 자기장의 크기가 작아져가지고 니은은 틀렸고 전극을 반대로 바꿔낀다. 그러면 이 도선이 만드는 자기장의 방향을 오른쪽으로 이렇게 바꾸겠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돌아가는 방향만 변하고 각도는 따로 변하지가 않죠. 그러니까 디귿은 틀렸다. 답은 1번. 18번. 물체가 있고 자석이 있대. 물체를 갖다 대지 않았을 때는 측정값 1N, A를 갖다 줬을 때는 0.001만큼 늘어났네. 이 말은 물체가 자석을 0.001N만큼 밀었기 때문에 아래 방향으로 밀었기 때문에 무게가 늘어난 거겠지. 그럼 물체 A하고 자석은 서로 밀어내는 관계에 있으니까 A는 반자성체겠네. B 같은 경우는 갖다 대면 저울의 측정값이 감소하는데 감소하는 이유는 물체 B가 자석을 당겼기 때문이겠지. 그럼 B는 상자성체겠네. 물체 A는 반자성체니까 갖다 대면은 서로 밀어내는 관계에 있을 거 아니야. 서로 밀어내는 관계에 있으니까 자석하고 가까운 아래쪽 면은 N극으로 자화가 되겠네. 서로 밀어내는 관계에 있어야 되니까 아랫면이 N극으로 자화된다. 자석이 물체 A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0.001N이다. A를 갖다 댔을 때 측정값이 0.001만큼 늘어났다는 거는 물체가 자석을 0.001만큼 밀었기 때문에 늘어났겠죠? 그럼 물체가 자석을 0.001만큼 밀었다는 거는 자석이 물체를 0.001만큼 밀었다는 얘기하고 똑같겠죠? 왜냐? 작용 반작용이니까. A가 자석을 미는 힘하고 자석이 A를 미는 힘하고 작용 반작용 관계에 있기 때문에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일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0.001N으로 똑같다. 물체 B는 상자성체이다 라고 얘기를 했죠. 뒤에서 틀렸다. 이거 봅시다.
유도 전류의 세기를 크게 하는 방법. 자, 이거는 전자기 유도에서 유도 전류의 세기를 이제 구하라는 건데, 유도 전류의 세기는 패러데이 전자기 법칙을 떠올리면 된다 그랬지? 델타 T분의 0 곱하기 델타 T분의 델타 파이. 그러면 유도 전류의 세기를 키우기 위해서는 결국 유도 기전력을 키워야겠죠. 유도 기전력이 결국 유도 전류를 발생시키는 예니까 유도 기전력을 키워야 V는 I열이니까 유도 기전력의 세기를 키워야 유도 전류의 세기가 늘어나겠지. 혹은 저항을 줄이는 것도 유도 전류의 세기를 키우는 방법 중에 하나야. V는 I열이니까 저항을 줄이면 유도 기전력의 세기는 유도 전류의 세기는 늘어나겠죠. 저항을 줄이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인데 여기에는 딱히 나와 있진 않고 보기 중에. 그럼 보기를 봅시다. 막대 자석을 느리게 움직인다. 자, 유도 기전력을 세게 하려면 시간에 따른 자기선속은 뭐라 그랬지? 일정 면적을 통과하는 자기력선의 수라 그랬지. 그럼 똑같은 시간 동안 자기력선의 수 변화를 더 크게 해야, 더 크게 만들어야 유도 기전력이 세질 텐데, 그러려면 자석을 더 빠르게 움직여야겠지? 기억은 틀렸다. 다음, 자기장의 세기가 큰 막대 자석을 이용한다면 시간에 따른 이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력선의 변화량이 더 늘어나겠지. 자석의 세기가 더 큰, 자기장의 세기가 더 큰 자석을 사용을 한다면 니은은 맞다. 그 다음, 단위 길이당 코일의 가문수. 가문수 n이죠. 이 n을 크게 하면 당연히 유도 기전력도 늘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유도 전류도 늘어날 거야. 가문수를 더 크게 한다. 니은 디귿. 답은 4번. 자, 이렇게 연결을 했대요. 스위치를 닫고 가변저항 어를 줄인대. 옳은 것만을 고르시오. 자, 여기서 전류계하고 전압계는 신경 안 써도 된다 그래서 얘네는 회로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단순히 측정 장치이기 때문에 여기로는 전류가 당연히 전류계는 전류가 흐르죠. 근데 전압계로 막 여기 전류가 나눠서 흐르거나 그러진 않고 그리고 뭐 여기에 뭐 전압이 걸리거나 그러지도 않고 그냥 얘네는 있으나 없으나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냥 없는 셈 치고 문제 풀어도 돼. 문제 풀어도 되고, 그럼 다이오드 저항 전구 이렇게 있는 건데 전구도 결국엔 그냥 저항이랑 똑같다 그랬죠. 저항이랑 똑같은 얘야. 그럼 다이오드 하나 저항 이렇게 걸려 있는 걸로 봐도 상관이 없는 건데, 그러면 이 저항의 크기를 줄이면 어떻게 되냐? 이 저항의 크기를 줄이면 어떻게 되냐? 이걸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건데, 어떻게 될까? 일단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변하겠죠? 저항을 줄이면 변할 텐데 V는 I열에서 이 저항을 줄이니까 전압은 그대로죠. 전압은 그대로고 저항을 줄이니까 전류는 늘어나겠지. 그러니까 기억은 맞는 얘기고 전류의 세기는 증가한다. 맞는 얘기고, 가변광에 걸리는 전압은 증가한다. 자, 전류가 줄어들면은 이 전구에 걸리는 전압은 어떻게 될까? V는 I열인데 저항은 그대로고 전구는 뭐 따로 전압을 변화시키는 그게 없으니까 저항은 그대로고 전류는 감소하니까 이 전구에 걸리는 전압은 줄어들 거야? 아니죠. 전류가 줄어드는 게 아니죠. 전류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늘어나는 거지. 전류가 늘어나는 거니까 전류가 늘어나면 저항은 그대로고 이 전구에 걸리는 전압은 늘어나겠네. 결국 전구에 걸리는 전압은 늘어난다. 전구에 걸리는 전압이 늘어나면은 이 가변저항 얼에 걸리는 전압은 감소하겠죠. 왜냐? 한 바퀴 돌면서 V라는 전압을 모두 소모를 해야 되는데
결국 두 저항에서 V라는 전압을 모두 소모를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 어차피 다이오드에는 전압이 걸리지 않으니까. 그럼 둘이서 V라는 전압을 합쳐서 V라는 전압을 소모를 해야 되는데 이 전구에 걸리는 전압이 증가하면은 그 반대로 여기 걸리는 전압은 감소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니은은 틀렸다. 전압은 감소한다. 전구의 밝기? 밝아지겠죠. 전구의 밝기는 전력하고 연관이 있다 그랬는데 전력 P 즉 VI 또는 I 제곱 얼 혹은 얼분의 V 제곱하고 연관이 있다 그랬는데 전압 증가하고 전류 증가하니까 전력도 증가하겠네. 전압 증가하고 전류도 증가하니까 밝기는 밝아진다. 답은 기억티귿. 그림 가나와 같이 뭐 이렇게 해서 낙하시켰다. 용수철이 최대로 압축될 때까지의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자, 가에서는 플라스틱관, 나에서는 구리관인데 이 두 개의 차이는 전류가 흐르냐. 플라스틱관은 전류가 안 흘러. 전류가 안 흐르기 때문에 결국 전자기 유도도 일어나지가 않아. 나의 구리관에서는 전류가 잘 흐르기 때문에 전자기 유도가 일어나. 전에 말했듯이 전자기 유도가 일어난다는 얘기는 방해하는 힘이 발생한다 그랬어. 전자기 유도가 일어난다는 거는 운동을 방해하는 힘이 발생한다. 무조건.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 방해하는 힘이 발생한다는 얘기는 이 자석이 이렇게 떨어지는데 이 자석의 운동을 방해하는 위쪽 방향 힘이 자석에 작용한다는 얘기겠네. 떨어지는 동안. 그러면 가는 방해받는 힘 없이 이 자석의 운동을 방해하는 힘 없이 쭉 떨어질 거고 나는 방해하는 힘이 있으니까 가가 나보다 더 빨리 떨어지겠네. 가가 나보다 더 빨리 떨어질 거고 이 용수철에 부딪힐 때 속도도 가가 나에서보다 더 빠르겠네. 왜냐? 가에서는 방해하는 힘 없이 그냥 쭉 떨어졌으니까. 그럼 봅시다. 가에서 용수철이 압축되는 동안 자석은 등가속도 운동한다. 자, 등가속도 운동은 뭐랑 똑같다 그랬지? 힘이 일정한 운동이라고 그랬어. 왜냐? F는 ma에서 가속도가 일정하다는 얘기는 힘이 일정하다는 얘기니까 등가속도 운동은 힘이 일정한 운동이라 그랬는데 자, 용수철이 압축되는 동안 힘이 일정한가요? 일정하지 않죠? 왜냐하면 용수철은 압축되면 압축될수록 그 탄성력이 커지잖아. 용수철이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kx. x는 압축된 길이인데 압축된 길이가 크면 클수록 힘도 커지잖아. 그렇기 때문에 압축되는 동안 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일정하지가 않아. 일정하지가 않기 때문에 등가속도 운동, 즉 힘이 일정한 운동은 하지 않는다. 기억은 틀렸다. 용수철에 도달하는데 걸린 시간 나가 더 길겠죠? 왜냐면 가에서는 방해하는 힘 없이 그냥 떨어졌고 나에서는 운동을 방해하는 힘을 받아서 떨어졌으니까 나에서가 가에서보다 길다. 최대로 압축되는 순간 탄성 에너지의 크기 구하래. 자, 가에서는 방해하는 힘 없이 그냥 떨어졌어. 나에서는 방해하는 힘 받아서 떨어졌어. 그럼 떨어져서 용수철에 부딪힐 때 속도는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빠르겠네. 그렇죠? 그럼 최대로 압축되는 길이는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더 크겠네. 그렇죠? 그럼 용수철의 탄성 에너지는 최대로 압축된 길이의 제곱에 비례하니까 2분의 1 kx 제곱이고 최대로 압축된 길이의 제곱에 비례하는 게 용수철의 탄성 에너지니까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용수철이 더 많이 압축이 됐기 때문에 탄성 에너지는 최대로 압축되는 순간 탄성 에너지는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더 크다. 이렇게 되겠네. 답은 니은. 22번부터 전자기유도 나오니까 이거는 잠시 쉬었다가 하겠습니다.